미국과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과 함께 3자 대면 방식으로 종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담에서 호르무즈 통제권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미군은 해협 내 기뢰 제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협상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대면 회담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협상이 열리고 있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는 현재 12일 새벽 2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협상이 공식 종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백악관은 밤늦게까지 협상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이 시작됐다며 이번 라운드가 미국과 이란이 공통된 합의 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료는 이번 종전 협상이 미국, 이란, 파키스탄의 고위급 3차 대면 회담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첫날 회담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종전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인한 입장차로 교착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미국과 함께 통제하자고 하는 방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관영 메흐르 통신은 미국의 비합리적인 요구가 합의틀 마련을 가로막고 있고 이란은 군사적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 요구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 시작 전 이란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해외 자선 동결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이 또 나왔는데요.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 해외 자산 동결 해제에 동의했다고 전했지만 백악관은 이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1979년 미국과 이란이 외교 관계를 단절한 이후 47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고위급 회담이자 지난 2015년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대면 협상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협상의 기준으로 핵무기 제거를 내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No nuclear weapon, number one. You know, I think it's already been regime change, but we never had that as a criteria. No nuclear weapon. That's 99% of it. 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여건 조성을 시작했다면서 미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프랭크 피터슨함과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수중 드론을 포함한 미군 병력이 며칠 내 추가로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새로운 항로 개척을 시작했으며 조만간 해운업계와 안전 항로를 공유해 자유로운 상업 운송 흐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건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공해상 항행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이란과의 조율 없이 이루어졌다고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기뢰 제거 작전 착수는 이란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시작하고 일부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까지 이끌어낼 경우에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미군이 기뢰를 제거해도 이란은 해협을 통과할 선박을 공격할 미사일 등 수단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기에 해협의 통제권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군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 동쪽에서 접근하려다가 이란군의 경고에 돌아갔다고 밝혔는데 이게 같은 선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국가를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전을 위반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당일까지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바논 언론은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와 테파흐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5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레바논 내 헤즈볼라 테러 목표물 200곳 이상을 공격했다며 공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드론과 미사일로 아드미트 정착촌과 북부 국경지대 오다이세에 등지해 이스라엘 군사 인프라를 타격했다고 응수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8일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대공습 하루 동안에만 357명이 숨지는 등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누적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조건 중에 하나로 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توقف آتش، توقف جنگ در همه جبهه‌ها از جمله در لبنان بخشی از تفاهم آتش بس بود. این رو فقط ما نگفتیم یا ما ادعا نمی‌کنیم بلکه میانجیگر پاکستانی هم تصریح کرده. این مطالبه ما بوده. 이란 매체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교전 중단에는 뜻이 어느 정도 모였지만 레바논 남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히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한 공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1일 영상 성명을 통해 이란이 우리의 목을 조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 정권이 휴전을 간청하고 있고 이란 지도부 내 갈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작년 6월과 올해 2월 이란 공격에 나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최근 이란에 무기를 직접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미 정보 당국이 파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이 신문은 최근 몇 주 사이 중국이 이란에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미 정보기관들이 입수했다고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실제 미사일 수송이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하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중국산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증거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란에 대한 미사일 지원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여전히 탄도미사일 수천 개를 가지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근본적으로 파괴됐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을 하루 앞두고 미군이 이란의 군사 역량을 사실상 소멸시켰다고 자신했습니다. Their military is gone. They have, we've degraded just about everything. They have very few missiles. They have very little manufacturing capability. We've hit them hard.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 역시 이란 전투력이 향후 몇 년 동안 무력화됐다고 단언했습니다. But they can no longer build missiles, build rockets, build launchers, or build UAVs. Their factories have been razed to the ground, set back in historic fashion. 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여전히 미사일 수천 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은신처와 지하시설에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천 개가 남아있고 손상되거나 지하에 파묻힌 미사일 발사대도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란 겁니다. 전쟁 전과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일부 역량은 복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특히 이란이 휴전을 기회로 미사일 역량을 재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승전보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보당국 사이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번 종전 협상의 테이블에 오른 대이란 제재 해제 여부가 이란의 군사력 복원 속도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대인 학살과 전시 살해는 다르지 않다는 자신의 발언을 비난한 이스라엘 정부를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행동에 대한 세계인의 지적을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고문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를 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한 거라며 반발하자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행동에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타인도 아프다며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게 인지상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이 대통령의 글을 이스라엘 외교부가 잘못 이해하고 반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반대한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한 건데 야당은 이 대통령의 SNS 외교 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2년 전 영상을 근거로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선 또다시 공개 저격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전에 큰 변수로 꼽히는 상황에서 중동발 위기 대응에 사활을 건 이 대통령의 잇따른 이스라엘 관련 발언 배경이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외교부를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중동 전쟁 상황에 외교 충돌을 이어가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이번 일은 엄연히 대통령이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를 SNS에 직접 공유해 발생한 일이라며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멈추고 즉흥적인 SNS 포스팅을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우리 경제가 성장세는 둔화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현철 경제부총리는 공급망 충격 등 먹구름이 가득하다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4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3월 들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기업 심리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했던 2%보다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포인트나 대폭 낮추며 1.7%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천둥이 멈췄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2.2%로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이는 석유 최고 가격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4월 이후엔 국제 유가의 큰 폭 상승 영향으로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물가 우려의 핵심 배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브렌트유는 3월 중 60% 이상 급등해 배럴당 $100를 훌쩍 넘겼고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종전 협상을 개시한 현 시점에도 유가는 평상시보다 50%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 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전쟁이 물가와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는 공급망과 물가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 26조 원 규모의 신속한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 소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식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등으로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에다 사료 가격까지 오르는 분위기라 축산물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들, 축산 코너 앞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놀랍니다. 잡채꿀이랑 양지 사러 왔어요. 한 20% 오른 것 같습니다. 최근 주요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첫째 주 평균 가격을 보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소 안심은 18%, 등심은 16% 이상 뛰었고 닭고기는 16%, 계란은 7% 올랐습니다. 가축 전염병 영향으로 도축 물량이 줄어든 데다 이란 전쟁 여파로 물류 비용이 급등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료 가격까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숙종별 평균 사료 가격은 지난해 11월 킬로그램당 597원에서 올해 2월 615원으로 3% 상승했습니다. 아직 통계 집계 전이지만 전쟁 여파가 본격화된 3월 이후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협 사료 가격은 동결 중이라면서 보안율에 대비해 사료업체들은 오는 8월 초까지 물량을 확보해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료의 원료인 대두밥 가격은 연초보다 8% 가깝게 올랐고 옥수수 역시 9%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유가급 등으로 해상 운임까지 2배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어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사료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료 연료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의 40에서 60%를 차지하는 핵심 비용입니다. 결국 원재료, 유가, 환율이 모두 오르면서 사료 가격이 오르고 축산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가공업계와 협의해 삼겹살과 목살은 최대 28.6%, 뒷다리살은 4에서 5% 수준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등 축산물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란 정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과 환율 등 불안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기 전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영향은 일선 병원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의료품 재고 확보에 불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의협은 일선 병원의 주사기 재고가 많아야 한 달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유통 과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의료 소모품 부족은 동네 병원에서부터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일선 병원에서 주사기를 짧게는 일주일치, 길어도 한 달치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와 소통하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일주에서 한 달 정도의 재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거나 값을 크게 올렸다는 신고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사실은 품절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고,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는 일단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협의를 통해 원료 공급을 확보해 지금 상태로도 수액제 같은 경우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위기 상황을 틈타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통망이나 아니면 공급선에 대해서 수시로 개입하면서 그런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협회들이랑 모색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급과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담합이나 출고 조정 등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대형 병원에도 재고 비축을 늘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치솟고 차량 오부제가 확대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급증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가 지하철 일부 차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내일부터 연장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을 타고 내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50만 건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3.75%로 그리 크진 않지만 주목해야 할 건 경향성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한 이후 3월 첫째 주 0.7%에 그친 증가율이 점점 늘더니 3월 넷째 주엔 4% 가까이 뛰었다가
4월 첫째 주엔 6.83%로 껑충 뛰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하철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내버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승하차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늘어난 데 그치지만 4월 첫째 주는 5.4%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 4월 첫째 주 하루 평균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타고 내린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00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 즉 대중교통수단이 가능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서울교통공사는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혼잡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우선 2호선과 7호선만 시행합니다. 시내버스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출퇴근 집중배차를 1시간 연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하긴 했지만 기름값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고 공공기관 2부제까지 시행된 만큼 대중교통 이용 증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4배 이상 폭등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기름값 부담이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되는 건데요.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업계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완연해진 봄 기운에 개별 여행객은 물론 수학여행과 연수단 등 단체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이 같은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다음 달부터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관광객들의 경비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7,700원인 국내선 유료 할증료를 다음 달에 34,100원으로 4.4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달엔 유료 할증료를 1,100원 인상했는데 한 달 만에 상승폭을 크게 키운 겁니다. 당장 5월부터 대형 항공사에서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편도 기준 유료 할증료만 이번 달보다 26,4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제주 여행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항공료가 크게 오른다는 소식에 관광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행기 값이 많이 오르고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 여행하는데 조금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도내 관광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패키지 상품이나 단체 관광객을 주로 유치하는 여행사들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료가 전체 여행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상품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경우 모처럼 살아나던 단체 여행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행사에서 상품을 구성할 때 제일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 두 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여행일 경우에는 항공료가 대부분 가장 큰 요인이고 지금 유가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할 때 항공료 급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비용 항공사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다음 달 유료 할증료를 책정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항공료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 관광이 항공권 가격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다가오는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기대 대신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현직 박형준 시장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과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중량급 주자들 간 격전이 예고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격전지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둘러싼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승자는 박형준 현 시장이었습니다. 금일 당내 경선 결과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초선 주진우 의원이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졌지만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한 결과 과반 득표로 박 시장이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부산시장 대진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과 현직인 박 시장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을 결선 없이 무혈 통과한 전 의원은 발목을 잡아왔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까지 일단락 지은 뒤 본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후보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는 통일교 의혹을 고리로 대리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춰 면죄부를 줬다고 연이틀 공세를 퍼부었는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수사기관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시효 만료라는 탈출구를 열어줬습니다. 민주당은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거냐며 선거판을 흔들려는 생떼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두고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입니까? 6.3 지방선거를 50여를 앞두고 부산시장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8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수성 의지를 다지는 국민의힘의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대리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 측은 최근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여기에는 박주민 의원을 29%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만들어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정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민주당 경선 규칙에 따라 무응답층을 빼고 100분율로 맞춘 수치라며 왜곡된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최소 10곳 이상으로 늘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국, 한동훈, 송영길 등 중량급 인사들의 정치적 진로가 걸려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벌써부터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민주당의 관심은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 부산 북구 갑입니다. 민주당이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출마를 요청하며 3곳 초려를 언급했지만 일단 청와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하지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산 쪽 음식이 제일 맛있지 않으셨어요? 분위기나? 부산 음식 맛있죠. 네. 팝콘 많이 먹었습니다. 야구장 가서. 네. 이렇게 되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과 3파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기 안산갑도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의 출마 선언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여권 내 개파 간 경쟁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도 뛰어난 후보와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열정에 더해서 경험 그리고 또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역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5선 의원 출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기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원희룡 전 장관 출마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거연대 논의 속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 하남 갑을 콕 집어 언급하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모든 선거 지역구가 험지다. 추미애 전 장관님이 하남에 나가셨을 때도 1200표 정도로 이기셨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인난 속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갑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뛰고 있는 저희 당의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공천 원칙에 따라서 공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남 갑은 22대 총선에서 1.17%포인트 차로 석패한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재도전을, 평택 을은 유이동 전 의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갑은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여권에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등판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5석 규모에 달하는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집니다. 여야 거물급 정치인과 이재명 대통령 참모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격을 준비하면서 출마 지역 교통정리가 끝나기 전까지 다양한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방부가 휴전선 경계 초소 GOP 경계병을 지금의 2만 2천 명에서 6천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인데요.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AI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200여 개의 GOP에서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병력은 2만 2천여 명, 앞으로 6천 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병력 축소에 맞춰 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GOP 경계를 AI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전력을 작전 부대에 투입하겠다는 보관도 깔려 있습니다. 관건은 오작동과 해킹 위험, 통신 장애 등 기술적인 문제 등입니다. 특히 유사시 병력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최전방 지역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AI 경계 시스템도 하마스에 어이없이 돌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기술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부대 등 보완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더해 군이 맡고 있는 해안 경계도 해경에 인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 현재 45만의 병력이 2040년 전후 35만 명 정도로 급감할 것에 대비해 민간 군사 기업 등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을 뽑아 전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육해 공군 세계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선 통합 사관학교를 도입해 1, 2학년 때는 공통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군별 전공 교육을 받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다른 사람이 맡겨둔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수십억의 현금이 범죄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경찰이 출처를 계속 수사 중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작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금이 모두 현금이었고 돈 대신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면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위협 문구만 남아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추적 끝에 붙잡힌 범인은 창고 관리인이었던 40대 남성 A씨로 1억 원만 남긴 채 전부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는데 YTN 취재 결과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훔친 건 42억 원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나머지는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고 짧은 징역만 살고 나와 이를 되찾아선 안 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67억 원 전부를 훔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창고에 쌓여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이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현금 주인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계속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로 추락해 60대 4명이 숨졌습니다. 상주에서는 7중 추돌 사고 여파로 20대 1명이 숨지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 주위로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 자전거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차에는 60대 여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추락 충격으로 모두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산 영덕 고속도로 서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갑자기 멈추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직후 도로에 나온 20대 운전자 1명이 달리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고 다른 운전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터널 안은 연기로 희뿌옇게 변했고 밖에는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 금곡 지하차도에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한 대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진화등 수습 여파로 양방향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돼 수원시가 우회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어제 방탄소년단 공연장에서 입장용 팔찌 500개가 도난당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누군가 입장용 팔찌 500여 개를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앞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팔찌는 공연 관람객인 것을 확인하는 물품으로 티켓과 함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의 늑구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색 당국은 울타리 출입문을 원격으로 닫을 수 있도록 해 포획 가능성을 높이고 고성능 드론도 추가로 투입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늑구가 동물원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울타리입니다. 작업자들이 기존에 있던 문을 떼내고 새로운 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두고 늑구가 동물원으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도 원격으로 문을 닫아 포획하려는 조치입니다. 인근 둘레길에는 먹이를 넣어둔 포획틀도 설치해놨습니다. 수색팀은 포획틀 근처에 CCTV도 설치해놔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늑구가 동물원 인근 숲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지난 9일 새벽 1시 반쯤. 이후 이틀 동안 내린 비와 짙은 안개로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활용한 수색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색 당국은 주말 들어 날씨가 좋아짐에 따라 야간 수색 시간을 늘리고 고성능 드론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수색 반경도 넓히고 있지만 늑구가 불안한 상태에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굴을 파고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수색 장기화 우려는 여전합니다. 늑대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멀리 가 있지는 않고 인근에 이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드론을 가지고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늑대의 이동 속도가 빠르고 행동 반경도 넓어 외곽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 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빠른 생포를 위해 동물원 인근 보문산 등산을 금지해달라고 연일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가는 차량이 많은 정체 구간에서는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가 반복됩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고 저지른 행동이 도로 전체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대로 진입 교차로가 차량으로 꽉 막혔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길게 늘어서자 하나둘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나타납니다. 경찰 단속에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차선이라서 선생님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올라오시다 사고가 나요. 차가 이쪽 차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차량이 길을 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도 안 믿겨져요. 이렇게 하셨어요? 뒤에서 차가 밀리는 상황인데 차를 밖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선생님 급하게 운행하던 마을버스는 꼬리 물기 끝에 아찔하게 신호를 위반합니다.
앞 차량을 따라 슬그머니 차선을 바꾸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 특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하셨습니다, 선생님. 지난해 11월 3일부터 최근까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로 적발된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혼자 빨리 간다는 의도로 끼어들기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정체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불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버스 전용차로 위반 합동 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1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 일반 순찰자 17대 등이 투입됐고 단속 건수는 승차 정원 미준수 106건, 차종 위반 13건 등이었습니다.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6만 원에서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유인 우주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처음으로 달 뒤편의 모습을 관측했고 10일간 111만 킬로미터가 넘는 최장거리 유인 우주여행 기록도 세웠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유인 캡슐 오리온이 대기권에 진입해 마하 33 고속으로 하강합니다. 탑승 비행사들에겐 몸무게의 4배 중력이 가해지고 캡슐 표면은 섭씨 2760도의 불덩어리가 됩니다. 캡슐 외부엔 플라스마가 형성됐고 6분간 통신도 끊겼습니다. 이후 예상대로 통신이 재개됐고 낙하산 3개가 펼쳐지면서 초당 61m 미만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10일 오후 7시 7분 목표한 바다 수면에 정확히 내려앉으면서 지구 귀환을 마무리합니다. Splashdown confirmed at 7:07 p.m. Central Time, 5:07 p.m. Pacific Time. 우주 비행사 4명은 캡슐 문을 열고 나와 미 해군 구명정에 옮겨탄 뒤 헬기를 타고 군함으로 이동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휴스턴에 있는 나사 존슨 우주센터로 이동하면서 귀환이 완료됐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을 한 바퀴 돌며 인간의 눈으로 달의 다양한 모습을 관측했고 앞으로 심우주 탐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달에 다녀온 인류라는 이정표도 세우게 됐습니다. 또 지구 궤도를 2바퀴 돌고 달까지 다녀오는 동안 약 111만 7,515km 최장거리 여행 기록도 만들어졌습니다. 나사는 2028년에 달에 착륙하고 기지를 건설할 때까지 달 탐사 임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교회 부활절을 맞아 32시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첫날부터 상대방이 휴전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오후 4시 휴전 시작 이후 러시아 쿠르스크와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주민 5명이 다쳤다고 지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휴전 시작 후 포격과 드론 공격 등 러시아의 위반 사실이 460여 건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서울 불교 박람회가 올해 최다 관객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는데요. 불교 철학을 재치 있게 풀어낸 기획에 MZ세대가 뜨겁게 호응한 건데 이 흐름이 경험을 넘어 종교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 모양 풍선을 든 관객들이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서울 보은사 앞에서 진행된 이른바 반야심경 공파티입니다. 부처상을 배경으로 퍼지는 신나는 음악,
DJ 퍼포먼스를 즐기려는 관객들로 절앞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야외에 클럽을 옮겨놓은 듯 흥겨운 분위기지만 결코 그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일상의 번뇌를 그러니까 비움의 시선을 통해서 풀어내고 젊은 층이 반야심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BTS 리더 RM이 입어서 화제가 된 불교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앞 부스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모습과 불자란 글자가 세련되게 디자인된 모자, 부처의 눈을 분홍 하트로 만든 키링 등 재기발랄한 굿즈까지 종교가 믿음의 대상을 넘어 직접 소비하는 콘텐츠로 바뀐 겁니다. 처음에 좀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약간 재밌고 힙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2030을 중심으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올해 서울 불교박람회엔 나흘 동안 20만 명을 훌쩍 넘는 관객이 다녀갔는데 3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준비돼 있고 또 스님들도 공사상 뭔지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스님분한테 공사상 물어봐서 막 릴스도 같이 찍고 좀 신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출가 체험 부스인데요. 머리카락 두세 가닥을 자르는 의식을 통해 출가 수행자의 마음과 마주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저도 직접 간이 삭발식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 구절을 AI 음악에 입혀 만든 감각적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조회수 70만 회를 넘을 정도로 불교의 철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지난해 비종교인이 호감을 느끼는 종교 1위는 불교였습니다. 하지만 21년 전 1위였을 때보다 호감을 느끼는 비율이 크게 줄었고 호감 종교가 아예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7명에 가까울 만큼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합니다. 다만 꾸준히 줄었던 성인의 종교인 비율이 지난해 40%로 다시 반등한 건 종교계에서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20대와 30대 종교인 비율이 각각 24%와 29%로 그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진 덕분입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작정이고요. 빠르게 답을 내놓는 AI 시대일수록 삶의 의미를 곱씹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종교적 경험이 오히려 더 필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분들은 안개 조심해야 합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지금 100m도 내다보기가 어려운데요. 인천과 김포 그리고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항공기 이용하는 분들은 미리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3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23도까지 올라서 5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오전과 밤에 공기가 탁하겠고 밤부터 제주도는 비가 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3.1도, 대구가 9.2도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23도, 청주 24도, 대구 2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온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